내년부터 적용될 저출산 고령화 4차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다들 보셨나요? 네. 그걸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적 지원과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경제적 지원을 지금도 좀 경제적 지원을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처음에 복지사회를 구현하려고 할 때 제일로 찾던 것이 비거리지 보고서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복지국가라는 것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또는 우리 국민의 힘도 왜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첫째 문제가 저는 아까 얘기한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직장에 취업하느냐. 둘째 문제가 취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쉽게 주택 문제.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하기까지 고민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 육아 문제죠. 그 후에 육아가 끝나고 난 다음 과거 세대는 아들, 자식들이 다를 책임져 줬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자식들이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 만큼 내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고령화 대책까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막아줘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법이든 여러 가지 법을 통합해서 하나를 하죠. 그래야만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지가 3년 차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다 결혼을 해야 저출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향도 있지만 사실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려고 해도 같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남 부여에 있는데 아까 윤재현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렇고 여성 전문 병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부여로 내려온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원도 없고 또 이제 애를 낳으려면 또 세종이나 논산 뭐 이쪽 대전 이쪽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과연 낳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육시설이나 또 이제 저희 주변을 보면 또 애를 가지려고 해도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난임이나 불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난임, 불임 시술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여에 있으면서도 서울을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울을 가지 않으면 저희가 진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하루 휴가를 내고 가서 시술을 받고 또 그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를 자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연 그것까지 부담을 하면서 저희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난임이나 불임 시술을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인 거고, 또 여성 전문 병원도 그렇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충남 도내에 그렇게 여성 전문 병원이 많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정부에서 지금 사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고 산부인과도 많고 또 여의사가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근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들었지만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낳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인프라를 잘 갖춰놔서 갖고자 하는 사람이 이 병원에 자주 다닐 수 있고
또 애를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기더라도 이제 지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보육시설이 잘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합을 해서 사내 보육원 이런 제도를 좀 시행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책 토론인데 약간 좀 인간의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정책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너무 완벽합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저출산이나 이 출산에 대해서 너무 완벽합니다. 우리는 찬성하에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는 사랑의 결실인데 어느 순간 이 토론자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현재 너무나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녀와의 갈등 문제, 그리고 여와 야의 갈등의 문제. 2015년도가 우리가 이제 출생률이 1.1 정도에서 19년도 0.8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1이 무너진 거는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정책적인 이야기만 하지 왜 사랑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갈등의 문제입니다. 지금 뉴스를 봐도 여자는 남자를 까고 남자는 그걸 방어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의당은 여성을 대변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방어하기만 하고 이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 경제적인 문제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출생률이 0.8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만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제가 볼 때 이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향후 100년 후에 인간 만드는 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경각심가요. 이 갈등의 문제.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 나올 겁니다. 인프라 문제, 뭐 어떤 뭐 교육적인 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향후 50년 후에 메타버스가 시행이 되면 이 교육, 인프라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출산율에 있어서 인프라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가상의 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공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갈등을 정치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한해 출생아 중에서 10%가 난임 치료를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데요.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부부들한테 돈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는 것보다 정말 애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로 이제 난임 시술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5,590만 원 이하거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득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임 치료 비용을 소득 기준 횟수 제한 없이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용적으로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생각이 겹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뭐, 외국인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거는 최대한 좀 압박을 해서, 좀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이민 정책은 국적 취득이고, 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주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어떤 국내에 입국해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까지 놓여졌을 때 또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그 사회에서 이 외국인 어떤 그 다문화 가정을 인정을 해주고 어떤 뭐 좀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되어 있냐, 이거 먼저 어떤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외국인을 들여와가지고 어떤 뭐 출생의 도구로 좀 사용한다는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큰 틀에서 저는 저출산 정책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위원장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기혼자입니다. 애가 3명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어떤 받는 그 정책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복지 혜택을 받는,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저출산 정책이 이미 국가에서 충분한데 이게 왜 자꾸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세밀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세, 5세, 3세의 자녀가 있는데 7세 같은 경우에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5세나 3세 같은 경우는 지금 유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이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이 12시에서 1시에 끝나요. 그럼 1시부터 5시까지 이 양육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그 보육이라고 해가지고 1시부터 5시 또는 6시까지 보육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사교육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그 국내 그 취업 활동자 중에서 평균 3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교육 시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한 가정에서 지출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생계 유지비가 100만 원, 150만원이 이미 넘어갔고, 예를 들어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교육까지 또는 자녀가 1명 이상 또는 2명까지 있다라고 하면 사교육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고 결국은 부채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생을 해서 결혼을 그 20대 또는 30대, 40대, 50대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출생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1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을 더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육에 대한 그 중간에 그 공백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메꿔줄 수만 있다면 1명에서 2명 또는 2명에서 또는 3명, 3명에서 4명 이상까지도 알 수 있는 우리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사회 이념적인 거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거나 논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뭐 노동의 문제나 직접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미 정책적으로 충분하잖아요. 몇백조를 투자를 하고 여기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무리 몇백 명의 전문가가 나온다고 해도 몇십 년, 10년 이상의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그 결정이 어떤 돋보인 건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표는 낮아졌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정책적으로 어떤 그 실효적인 것 좀 얻어내려면 1명이나 2명이 일단 결혼을 하든 그 기혼자들에게 이런 혜택이나 여유를 줘가지고 1명의 자녀를 더 출생할 수 있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면 저 친구는 2명에서 3명을 키우고 있는데도 삶의 질이 크게 문제가 없구나. 내 니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내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구나. 결혼할 예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결혼할 사람들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봤더니 너무 힘든 것만 보이는 거죠. 하다못해 5시에 애를 데리고 와야 되고 직장에서는 뭐 잘리고 1년 있다가 육아휴직 받아서 들어가는데 책상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결혼을 할 마음이 생기겠냐라는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면 밑에서 아무리 어떤 정책을 몇백조 또는 1억, 2억을 준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발휘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앞으로 그 10년, 보통 지금 젊은 친구들은 보통 20년, 30년 앞을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 내 20, 30년 앞에 눈이 다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출생을 하고 이런 생각까지 과연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포화되어 있고 더 이상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걸 만들 수 못할 거라면 기존에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좀 분배의 역할인 거죠. 여기에 들어갈 거 조금만 빼서 여기다가 조금 분배를 해주면
이런 공백들을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얘기가 좀 몇 개 있긴 한데 좀 내용이 공통적인 것이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일단 큰 주제로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외적인 여건들, 환경들에 대해서 대외적인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정책 토론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부과시켜서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980년대에 일본과 30년의 격차, 미국과 50년의 격차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본의 사회적 구조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가치관도 흡사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사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갔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저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시작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가지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충남 지역은 농촌 지역이 많더라는 거죠. 농촌 지역의 한계점들을 아까 뭐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뭐 정부의 이건 어떤 뭐 수요의 공급의 차이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일본의 사례를 좀 굉장히 좀 필요하다. 특히 협동조합의 형태들을 지금은 뭐 농협에서 주로 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 협동조합의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했었던 뭐 두레와 개와 같은 이러한 형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 방안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정책적인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없다. 근데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급격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저출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의 경제는 유럽 제1의 국가가 되어졌고 프랑스는 그 뒤를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했었던 얘기가 뭐냐, 육아 정책들, 특히 이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히 정책들을 끌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의 저출산이 나오니까 프랑스에서 너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너네를 뛰어넘을 것이다. 곧 경제활동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들은 지금의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약 30년이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형태들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꼭 가야 되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취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하고 하다 보면 40대 이상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대학 교육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대학을 아까 이제 뭐 가치의 변화들, 뭐 문화의 변화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다녀야 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문점을 좀 둬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정주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또는 또 일본에서도 이런 형태들이 아주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요즘에 또 뭐 산부인과가 없는데 요즘 또 이제 뜨고 있는 것이 조산원들이 좀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산부인과를 대체할 수 있는 조산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제 민간에서 새로운 형태를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아까 이민 정책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고용 허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 허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큰 차이는 취업이 돼서 오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자기들이 하느냐. 그러니까 경주와의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안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세부적인 이런 안건들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제 가지고 갔다라면 세부적인 안건을 가지고 해외 각국의 사례라든지 보수 사례들을 가지고 좀 한번 이제 다음 토론회에서 좀 살펴보면은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인식 개선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그 독신 벌금도 이해하셨지만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아파트 할 때도 가점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다자녀분들 취업을 할 때도 우리 군 가산점대로 하듯이 가점제들이 좀 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당연히 양질의 직장이 필요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좀 더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어디 매표소를 가서라도 장애인 부대, 국가육군자 부대에서 다 있지만 저희 타자녀 부대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존폐 위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육군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표소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극장에 가더라도 그분들은 무대를 해주시고, 저도 아들이 3명인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뭐 4명 4인 제한을 해서 식당 가는 데 굉장히 제한이 많더라고요. 주인용 등본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 증명을 해야 되니까. 다자녀 나신 분들은 아예 신분증에 자녀 하나, 자녀 둘, 자녀 셋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굉장히 매표소 같은 데서 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 다자녀 분들은 진짜 무대해줘야 된다. 장애인 못지않게, 국가공자 못지않게 이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의 전환, 이 제일 필요하다. 저출산. 근데 이 저출산이라는 말 자체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여성에게만 이 짐을 지워주는 이 용어라 여성가족부나 인권위원회에서도 저출생으로 단어를 바꾸려고 해요, 사실은. 아까 얘기해서 뭐 골드미스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는 여권 신장이 있어가지고 드라마나 보도매체, 뭐 방송에서도 뭐 오피스걸, 뭐 쉽게 말해서 성공한 여성 지향해가지고 야 우리도 대학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대학 나오면 직장 취직해서 혼자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었어요.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지금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 아까 좋은 얘기 윤대현 교수님이나 우리 이호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맥을 짚으시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MZ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애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가려고 그러면 미혼인 우리 이시원 대변인이나 우리 장영훈 단장님 많은 예정이 정말 꽉 찬. 저런 분들한테 왜 결혼에 대해서 문제를 좀 이렇게 역추적을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인식의 전환을 할 거냐. 전 세계적인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윤대현 교수, 대변인 얘기하셨던 신뢰도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조금, 저도 이거 가지고 조사를 좀 했는데, 저출산, 이거 묶어가지고, 누정예산이 380조 2천억. 아이 한 명당 출산했을 때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비했어요, 우리나라에 벌써. 6천만 원씩 예산을 했으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6천만 원 꼴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했다면, 애 매달려야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추적해서 다시 가면 이민정책도 나왔고 입양도 있고 주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아이가 큰 애가 25인데 여섯째나 이제 둘째가 이제 고3이었는데 물어봅니다. 아빠 할아버지 만들지 마.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해요. 아들한테. 나 빨리 할아버지 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거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첫째 능력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무섭대는데, 그쵸? 따님도 무섭대는데 결혼해가지고 내가 부양하고 애 낳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무섭냐? 직장도 직장이지만 직장 옛날같이 우리가 생각하던 직장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서 뭐 먹고 사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벌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뭐 출산까지는 가지 않아도 결혼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직장을 다녀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둘이 같이 벌 텐데 맞벌이 승진이나 이직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고 뭐 육아휴직을 준다고 해서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남자 직원하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한 2년 쉬었다가 들어와서 지금 같이 하면 인정하겠습니까? 그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지역적인 문제인데 산부인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결혼 전 얘기예요. 출산했을 때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보건소에 내갈 수 없잖아요. 애 낳고 나면은 부모님이 봐주는 형편이 안 된다고 되면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청양에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없는데 멋진 건물이 있습니까? 40톤짜리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론회에서 우리 뭐 단장님이 하신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식의 전환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전환시켜서 행복한 가정 또 꾸리고 그런 인식의 전환 문제가 좀 제일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후에 또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건데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 안 되니까 모 선배님께서 이것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야 결혼하고 나면 주택청약 같은 거 하고 가점 줄 때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2년에서 3년 차에 출산하면 가를 주던지 A를 줘서 아파트 분양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든지 이런 거를 정책국장했던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이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살려서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15일날 아마 어떤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에 전국이 노래도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입니다. 노래도 안 된다. 충남도에 저출산 우리가 이거를 계획하고 충남도가 그런 걸 하는지 몰랐었는데 13일날 충남도가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결론이 없어요. 이계환 교수가 얘기한 해외 사례, 독일, 프랑스, 헝가리, 뭐 이런 데 정책들에 대한 거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출산하고 저출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청년들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 인프라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적된 것 같아요. 그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도. 여하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뭐랄까요, 좀 압축해서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생산을 할까 합니다. 오늘 토론했던 부분 중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좀 전에 예를 들어서 패싱, 자녀카드, 이런 문제들이처럼 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이정환 교수가 얘기하면 30년 걸리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대변인단 그리고 충남도당의 다른 이경 교수나 유진수 위원장이나 다른 자원들과 같이 이 하나의 뭐랄까요? 콘텐츠라거나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그리고 도의 정책 기반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전문가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저는 오늘 이 다음 2차 모임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김성중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회의를 좀 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 회의가 국가 전체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희 대통령 후보가 좋은 정책을 이 충남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뭔가 하나가 발탁이 돼서 그 정책 공약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전형 패스팅 카드라든가 저도 아까 적어놨는데 아기가 출산하면 뭐 복덩이 출산 카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네이밍을 잘 써가지고 이게 어떤 저희 공약집에 들어가고 선거 때 홍보 자료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모이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모임은 이거에 대한 연속적인 회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드립니다.